순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제조업이 떠올린 작은 공이라는 주제로 정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정몰 마스터 차주영입니다. 혹시 정몰 마스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시면 그 유튜브에서 정몰 마스터 배러편 찾아보시면 마스터 같은 생각합니다. 일단 간단히 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마케팅이나 이런 IT나 이런 걸 전공하지 않았고요. 원예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공학, 농업혁명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총망받는 대학원생들은 항상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었고, 2007년도에 이런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바탕을 가지고 지금 KC인삼, 한국인삼공사의 원료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채용이 돼서 이렇게 인삼밭도 다니고 농민분도 만나고 한 달에 1년에 한 250일 정도를 출장을 다니면서 현지를 다녔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홍보를 가서 언론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떤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쪽 파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홍보해서 말해주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또 다른 미션을 주어서 지금의 정몰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게 됐고 2019년부터는 마스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요청해 주셨을 때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IT 기반이고 테크 기반이고 굉장히 앞선 사례들인데 왜 오래된 우리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저한테 저희 회사는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했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정몰이 하는 활동들을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제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설팅 그룹이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선수라고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먼저 왼쪽 보시는 것 중 오른쪽에 있는 이 IT 기업들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를 보면 오라클을 간단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단계는 IT 기업하다. IT 기업처럼 일반 회사들도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을 하고 사람이나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들입니다. IBM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IT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것들을 변화해야 된다는 것들은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들을 일반 기업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컨설팅 기업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좀 봤습니다. 베인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뒤집음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조금 더 이제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국의 지사장님께서 오래 이제 얘기하셨던 이야기인데 자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은 디지털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왜 해야 되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산업이나 기업의 모든 활동들의 디지털이 장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디지털화 될 거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다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고 했고요. AT 커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경영 환경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바뀌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디지털화 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단어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디지털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어진 단어죠. 그래서 먼저 디지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봤었던 책 중에 이 디지털이다라는 이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썼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2000년대 읽었지만 이 책은 1995년도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거를 예언하는 일종의 그 예언서인데, 제가 10년 전에는 이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발제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실현이 되고 있고 있었어요.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디지털을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었던 게 아톰의 시대에서 비트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먹고 있는 이 생수 같은 경우를 이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에비앙 생수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물이 와야 되니까 취수를 해서 생수를 만들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와야 된다. 이런 결정들이 이 아톰, 이 물리적인 것들의 움직이는 경로, 아날로그 시대의 이런 경로였다면, 비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송금을 할 때, 해외로 송금할 때 클릭 한 번만으로 해외로 돈이 그냥 바로 간다. 이런 가치들이 교환을 할 때 비트 시대에는 장소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발전됐던 게 아까의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고 클라우드 시스템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개는 하나는 아날로그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하나는 디지털을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끊임이 없이 흐름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은 0과 1로 대변되는 그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것들이 계속 모여가면서 디지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은 아주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모래시계 같은 경우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모래시계 자체도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아날로그라는 시간의 관점은 이 시간이란 개념하고 이 물리적인 것들이 동일하게 움직여가는 거라고 본다면, 디지털은 디지털 시계같이 각 초 아니면 분처럼 그때만 그 시기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봉화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것들이 불을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로 약간 디지털한 개념이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 가셨을 때 금방 가시면 됩니다 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의 개념은 같지만 시간을 나타내고 인식하는 차이는 크죠. 우리 시골 갔을 때 길물어 보면 금방이다라고 하면 걸어가면 1시간 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분이나 초 단위로 일정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네그로폰테 교수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쓴 이 책에서 디지털은 기술이 디지털화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 디지털 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사고방식이 다 디지털화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20여 년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그의 예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이거는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디지털이라는 개념들을 잘 표현해 준 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은 이제 그렇게 개념이 됐다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앞서서 저는 이제 원예학을 했었고 분자생물학을 했었고 이 생명공학을 다뤘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바로 그 DNA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그 용어인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경영학이나 마케팅 활동할 때는 마땅히 바뀔 단어가 없어요. 혁신, 변화 이런 것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생명공학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단어를 형질 전환이라는 단어로 한국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형질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원형이 되어 있던 세포가 일반적인 세포 아니면 식물,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식물이 지금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주기 위한데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질로는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돼 있었던 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를 이 파란색에 있는 세포에나 식물에 넣어줘서 그 세포가 변화하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기능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 세포가 가지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DNA가 원래의 세포 안에 DNA들과 결합을 해서 세포의 유전 성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온난화되죠. 그럼 더위에 식물들이 약해지게 되면 식량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위에 강한 유전자를 그 식물들 쌀에다가 넣어준다. 그러면 이 식물은 더위가 아무리 올라가도 식물이 죽지 않고 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더 당도가 높은 것들을 원한다. 그럼 당도가 높아지는 과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유용한 성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들을 원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집어넣거나 혹은 지금 환경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개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들이 이 DNA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들이 경영학이나 마케팅에 차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론 같은 경우에 우리 멜론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달고 맛있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금방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통을 하거나 그럴 때도 미리 딱딱한 과일들, 다 익기 전에 과일들을 유통을 해서 물러지는 것들을 예방하는데 그렇다면 당도는 높아지지만 이 물러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소비자들의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구들을 계속합니다. 물러지는 요인들은 무엇이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익스펜신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세포를 이렇게 늘려주고 세포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렁물렁 해주는데 그 유전자의 발현을 좀 억제시키면 멜론은 당도는 높지만 딱딱해서 먹을 때도 좋고 유통할 때도 좋고 이 멜론 산업이 부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쉽게 물러지지 않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노화인데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그런 멜론을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 이름이 있어서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환경 소비자들의 니즈에 의해서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그런 일들을 프로덕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 생명과학 분야, 이 BT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나나도 똑같아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후숙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계, 완전히 노란 바나나를 우리 필리핀이나 드셨을 때는 굉장히 달고 맛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려면 배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녹색일 때 수확을 하죠. 그래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물러지지 않은 상태로 오고 나중에 이 숙성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노란색 바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수에 관련된 그 유전자인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억제를 시켜서 한국까지 온 다음에 노화를 한국에 와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완전히 익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그때 산지에서 먹었던 맛과는 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고 방식들, 행동 방식들이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그것도 뭐 개인도 물론 그렇지만 기업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당면에 있었죠. 그 KGC 인삼공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밑에 써있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 종주기업으로서 세계 품질의 고려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인삼이라는 홍삼이라는 단일 프로덕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려가 나옵니다. 고려 시대 1000년 전이거든요. 이 고려삼의 전통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도 1000년이라는 기간을 이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변화의 필요성도 없었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반 상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인삼 연대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전통 전래동화 이런 걸 보면 효심이 지극한 사람들에게 산신령이 주는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이 뭐 장생초가 인삼이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깨비들한테 잡혀갔을 때 그 도둑에 맞서 싸우는 그런 것들을 먹게 해주는 것도 산삼이라는 것.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래 동화나 전설 속에서부터 우리의 인삼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이 내려주고 뭐 불로초고 전혀 이 상상 속에 우리가 지금 현실과 다른 어느 윗단계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런 역사들이 이어져 오다가 실제로 우리 이 실제 인삼들이 2010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고려시대 때 불상을 이 MRI로 스캔을 한번 해봤는데 그 불상 안에 뭐 어떤 곡물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불상을 한번 열어봤더니 1100년대 그 고려시대 때로 확인이 되는 인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실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설 속에 있었던 이 산삼과 인삼은 고려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실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종교적인 걸로 바치고 있었고 아니면 임금에게 바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실물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국내에 있는 기록들이나 우리가 뭐 조공무역을 했던 뭐 중국과의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양에서도 이 고려 인삼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600년대의 서양 기록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동인도 회사가 이제 중국과 이런 쪽에 교역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 인삼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서양으로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황금이나 비단보다 인삼이 비쌌고 또 그런 것들은 무겁게 휴대를 해야 됐지만 그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는 가벼웠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진으로 보시는 이쪽은 영국 런던에 있는 게러웨이라는 그 커피숍인데 1600년대에 그때 이제 지식인들이나 문화인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신문물이다 그래서 인삼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잘 아는 철학자인 루소도 인삼을 즐겨 마셨고 뭐 대문호 막신 고리끼도 자기가 글이 안 써질 때는 인삼차를 마시고 회복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1600년대부터 서양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국내는 그럼 이 불상에 있었던 이 인삼들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봤더니 1800년대는 이제 산삼 우리가 산에서 채취하고 신받다 했던 산삼이 아니고 그 농업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산삼을 인삼화 시킵니다. 우리 보시는 인삼밭처럼 인삼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생산량이 산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흐르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는 이 산업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1900년대에 대한제국 시대에 국가기관이 생기게 되고 그게 전매청으로 바뀌고 담배인삼공사로 바뀌고 민영화가 되면서 한국인삼공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공사로 바뀌고 나서는 이런 생산하고 원료를 재배하고 생산했던 거에서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죠. 원래는 인삼은 100% 수출만 했던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국내로도 그게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영업망을 갖추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갖췄고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저희 정보를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설로부터 2017년까지 지금 봤는데 요거를 한번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고려시대 때부터 인삼이 어떤 농업의 산업화가 되는 거를 봤을 때는 한 1000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이제 원료들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한약재 스타일이 아니고 병에 담겨 있거나 아니면 화장품이거나 이렇게 제품화된 거는 그로부터 또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프랜차이즈 영업망이 갖춰진 거는 또 100년이고요. 오프라인 유통망이 갖춰지고 나서 온라인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10년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됐지만 이런 어떤 대변혁이 일어났던 시간들은 점점 지금 당겨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정관장물 TF를 맡으면서 운영했을 때 그러면 10년 동안 온라인이 바뀌었으면 이 추세라 그러면 1년이나 2년 뒤에 세상들은 더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들을 경영진에게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우리 회사를 그러면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됐었죠. 아까 이제 DNA에서도 봤지만 세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삼공사를 뜯어봤을 때 원료는 1년 동안 저희가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의 9,000톤 정도를 저희가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조를 저희 공장이 2개가 있거든요. 그 다 세계 최대 규모고 그럼 거기서 제조를 하면 되고 영업은 전국 800여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익 계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관점, 제조업 관점에서는 가장 최상위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R&D 하는 뭐 박사님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지원할 수 있는 부서들도 있고 또 마케팅은 뭐 회사 마케팅뿐만 아니라 개별 브랜드까지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서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다 짜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 방진이 언젠가는 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던 부분은 이 영업 외적인 부분이었어요.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매장을 찾지 않고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쿠팡에 있는 대행사들이 벤더들이 팔아주고 있었고 실제로도 매장도 우리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팔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바로 B2C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그동안 만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껴서 그러면 B2C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이커머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웠을 때는 일단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우리 브랜드는 노화가 됐고 이미 늙어가고 있고 다양한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커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도출을 했었고 그래서 이커머스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좀 비전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대부분 봤을 때는 잘 나가는 뭐 11번가 쿠팡 이런 데에다가 뭐 맡겨놓으면 거기서 팔리면은 이커머스가 잘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백화점에 납품하면 백화점 몰에서 팔리면 이커머스가 뭐 잘 되는 것이냐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유통사업을 한번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정관장 에브리웨어라는 좀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관장 예를 들어서 쿠팡에 팔려 나가고 있는 정관장도 정관장 몰입하는 정관장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몰에서 하는 것도 정관장이 직접 하는 것들 그리고 정관장 에브리웨어를 보여줘서 유통도 우리가 똑같이 하지만 소비자한테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비전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는 홍삼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플랫폼이 되고 건강과 관련된 거는 찾을 때는 먼저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비전을 가졌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회사 경영진에게는 우리는 좀 자유도를 달라.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뽑아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저항이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 밑으로 해달라. 그래서 결제 라인 다 없애달라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보셨던 그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 오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것들을 전략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커머스를 하려고 봤더니 저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많았어요. 우리 회사는 가맹점을 갖고 있는데 이 인프라를 활용해야겠지도 하지만 이 가맹점은 온라인으로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젠가 제가 들었는데 이 가맹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커머스에 진출하고 자사몰을 만들 때 이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을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사몰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가맹점주들이 데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자체가 2030에 타겟이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30 타겟이 아니거든요. 4050 되게 브랜드 노화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가 있었고 건강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그 IT나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엮어주는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우리 오프라인에 매장들 있으면 온라인하고 얘네를 엮자. 대신에 우리는 그냥 중개로 하지 말고 오프라인도 잘 되게 하자 그래서 매장 픽업과 매장 배송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장 배송 다 아시겠지만 정몰에서 구입을 하고 인근 매장에서 찾아가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게 이 매장에서 찾게 했었고 매장 배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개념인데 정관장 회원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800개가 깔려 있어서 웬만한 거리는 다 커버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관장 몰에 회원을 가입하면 거리 기반으로 단골 매장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요. 정관장 몰에서 구매한 상품들은 그 단골 매장에서 이 고객한테 직접 배송할 수 있게 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주문이 매장으로 가게 되고 매장은 주문을 확인하는 순간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갖다 드릴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엄청나게 물류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물류망을 갖추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즉시 배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이 택배 배달원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가맹점 사장님이 갖다 주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관해요? 이런 마케팅을 커뮤니케이션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만들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고객들이 원하는 이 선물 포장 같은 것도 저희가 디지털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보자기로 포장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건강기능식품 리더십 갖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한 2,000여 개 되는 건기식을 저희 다 들어와라 해서 저희가 다 팔아주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도 2030 눈높이에 맞도록 오로지 그들만 바라보고 이 마케팅 방향도 잡아서 이들에 맞는 김동현 모델, 뭐 정말 건강에 미친 사람들의 모여 같은 슬로건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조업들이 바라보는 거는 거래관계에 의해서 생성된 고객을 다 바라봐요. 우리 거 사줬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 거 샀다가 이탈한 사람들을 보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500만 회원이 있지만 아직 4,700만 뭐 생각하면은 소비자들은 훨씬 많다. 그래서 우리 걸 사지 않았던 사람, 경쟁사 제품을 사는 사람, 우리 거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다 우리를 그 사람들을 소비자 관점으로 봐도 그 사람들을 공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비고객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조금 전환을 시켜줬고,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먼저 도입하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서비스들은 뭐 클라우드를 저희가 쓰고 있지만 뭐 에드테크나 핀테크, 뭐 마테크 별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도입했던 것들은 한 개도 없고요. 그냥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저희 개발자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관기와 연결해서 이 매장들하고 연결하고 정산 시스템 만들고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커머스를 했었던 거에 고민이 있었던 이 가맹점들을 저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매출이 올라가니까 5월까지 저희 매출 들어오면 다 그냥 그대로 주니까 그분들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기분으로 해서 저희 회사 사업에 지원군이 됐고요. 2030은 저희 회사가 굉장히 낮았지만 저희 정몰 같은 경우는 비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30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매장으로 가서 이 회사 자체가 좀 젊어지게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정관장 제품이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품목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 목표했던 것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수들이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좀 정리를 계속 해보면 어떤 신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들의 내 외부 환경을 일단 보고 우리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점과 약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서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우리 회사는 오프라인 B2C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업부서에서 굉장한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그 분야만 해도 매출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직접 판매하고 있지는 않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점을 좀 들추어내는 것들이 필요했었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지향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스템들을 여기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솔루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극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고, 우선적으로는 지금의 환경과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먼저 분석해보는 게 제조업이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닥쳤을 때는 그것부터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